안녕하십니까. 뭐 사정은 이렇게 벌어져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정이 얼마나 벌어질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항상 좀 차분하게 임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하철에 핑크색으로 돼 있는 의자 있죠? 의자 무엇인지 다 알 겁니다. 우리 임신부, 임산부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죠. 혹시 여러분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앉으시나요? 네. 웬만하면 앉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임산부가 꼭 배가 많이 나와야만 임산부가 아니고 배가 조금 덜 나와도 임산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는 좀 비워둬야만 하는. 근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아침 사실 출근이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임산부석이 비어 있는데 그냥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한 남자분이 귀에 헤드폰을 꽂고 이렇게 주위를 살피시다가 임산부석이 지금 비어 있죠. 조금 고민을 하는 듯 보였는데 결국 앉더라고요. 앉습니다. 주변에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앉더니만 본인도 이제 조금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눈을 감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이 되려고 정말 배가 산만한 분, 정말 임산부 한 8개월, 9개월 가까운 분이 타셨더라고. 너무 힘겹게 타시고 이분이 이제 임산부석을 딱 찾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좀 비켜주세요 이런 거 하기가 좀 난처한 상황인 겁니다. 주변도 되게 딱하고 저도 참 딱한 상황.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서 자신의 앞에 지금 임산부분이 앉아 있는 걸 좀 보지 못하고 있는.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아침길에. 그래서 좀 급했던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역이 홍제역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내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거기가 이제 문과짜리죠. 그래서 제가 그냥 홍제역에서 무작정 내리면서 그 앉아 있는 분 발을 밟고 내렸어요. 밟고 깨라 그러면서 뭐 험한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발을 밟히니까 눈을 딱 뜹니다. 눈을 딱 뜨더니만 앞에 딱 보니까 임산부분이 서 있죠. 그 본인도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일어나서 조금 먼 곳으로, 부끄러운 마음에 먼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다시 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감으면 주위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개인만을 본다면 이 상황이 참 안타깝고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미 좀 확진이 된 친구들도 있고 더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위를 살피면 있어요. 여러분만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주위를 살펴서 내가 이 시간대를 또 지혜롭게 또 견디면서 보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병자호란을 좀 배웠어요. 병자호란이 아마도 그 흐름이 상당히 조금 복잡하지만 인과적으로 좀 진행되는 면이 좀 있었죠. 임진왜란 끝나고 후금이 등장하고 후금의 등장 속에서 조선의 광해군이 사르 전투라는 중리외교를 펼쳤었고 그 중리외교로 인하여 인조반정이 터지고 인조반정으로 인하여 친명배금 때문에 후금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가도에 있었던 모문용 명나라 장수 그 두 가지가 이유가 되어서 병자호란이 아니고 정묘호란이 터졌다. 형제관계를 맺었지만 다시 홍타이지가 청나라를 세우면서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그것이 병자호란을 유발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군신관계를 끊어서 청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명나라는 그 병자호란 이후에 망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벌운동이 진행된다라는 흐름의 사건들이 계속 배치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살피고 주의를 보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장 부교재 27페이지고 좀 서둘러 간 친구들은 제가 부교재를 올려놨죠. 공지사항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돼요. 사회변동과 서민문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조선 후기
그리고 중국으로는 청나라, 그리고 일본은 에도 뭐 요런 요 세 나라가 한 묶음으로 시간을 경과해 나가겠죠. 대체로 고시기 우리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 배웠죠. 일본도 그리고 청나라도 다 서민 문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 거 좀 살피면서 갈게요. 처음에 나오는 건 간단한 정치사네요. 자, 청나라는 자 1636년 우리 병자호란 년이죠. 자, 연경을 수도로 잡고 있다 하는 이야기고, 자,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우리 세 명의 청나라 위대한 군주들 살피죠. 강건홍 전성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후궁건국간 누르하치거든. 그리고 이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정말 유전자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정말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정말 이 눈꼬리가 내려간 정말 옷만 바꿔 입었지 한 사람인 것처럼. 우선 뭐 누르하치는 1616년 우리 후금 건국한 사람이고 요 강희제부터는 시점이 조금 필요해요. 시점은 뭐냐? 저 위에 나오죠.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건국한 병자호란 이후 명나라가 망하고 중원을 차지한 그 상황에서 강희제가 3번의 난과 정성공의 난을 진압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그게 대체로 17세기 중반쯤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권기들이 길어갖고 걸륭제까지 가면 18세기 후반까지 18세기를 꽉 채워요. 거의 한 150년간의 청나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군주들이 바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 팔기제는 뭐 누르하치 때부터 봤었고, 자, 한족에 대한 회유책과 강경책. 자, 요거 회유책과 강경책을 쓴 족속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유 강경이 나오면 무조건 그냥 청나라예요. 원나라는 이렇게 안 씁니다. 회유 안 해요. 그냥 강경만 쓰죠. 자, 회유 강경책으로 나오는 게 이제 거기 강경책으로 이제 문자욕이나 변발이 나왔고, 회유책으로는 여기 안 나왔지만 우리 세계사 하시는 분 아시죠? 우리 신사의 특권을 강조했다도 나오지만 만한병용 하나 뭐 써두는 게 좋죠. 만한병용, 만주족과 한족을 병용해서 함께 관리로 썼다. 뭐 그리고 신사를 특권을 우대했다. 뭐 과거제 실시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올 겁니다. 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태무친이에요. 원나라, 몽골의 태무친. 여기 지금 뭘 두건을 들었고 두건 사이에 뭔가 삐쩍 튀어나온 머리털이 보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원나라의 변발입니다. 몽골의 변발이 참 묘하게도 앞에 한 줌 이렇게 남겨놔요. 한 줌 만주족의 변발은 그 한 줌마저 날려버리는, 변발이 좀 틀려요. 변발이 좀 틀립니다. 자, 변발되기 전에 이 청나라 변발이 좀 셌죠. 그래서 변발을 안 하면 머리털을 안 잘리려면 머리를 자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좀 갔었습니다. 사고전서도 유명하죠. 사고전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강건홍 중에 걸륭제입니다. 그러니까 걸륭제가 저 뒤편이니까 18세기 중후반 정도에 걸리는 것이고, 사고전서는 4자 4개의 부문으로 나눈 모든 책들 이런 말이에요. 이 4개의 부문이라는 게 뭐냐? 경사자집, 경전, 유교경전, 역사서, 그리고 공자맹자하는 사상서, 그리고 각종 문집들. 그러니까 청나라가 중국의 문명을 계승했다는 차원으로 중국의 문명, 한족이 그간에 발간했었던 모든 영역의 책들을 집대성시켰던 게 바로 사고전서죠. 이거 말고도 뭐 고금도서 집성이나 뭐 많죠. 사고전서는 시점을 건드리고도 나옵니다. 걸륭제고 요거랑 조금 구분해야 될 게 있죠. 우리 명나라 때 원나라를 벗어나서 경전에 집대성을 한 게 영락제고, 영락제가 이제 사서대전, 오경대전, 영락대전. 근데 이제 사서대전하고 사고전서하고 좀 구분해야겠죠. 사고전서, 청나라의 걸륭제다. 자, 정복은 청나라 때 영토가 상당히 뭐 중국의 거의 2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나죠. 변방지역입니다. 거기 나오는 티베트, 몽골, 신장을 정복하면서 지금 현재의 중국 영토를 만든 건 바로 청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명나라의 영역이고, 이 변방의 티베트 지역,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 그리고 저쪽의 몽골 중에서도 이제 안쪽 몽골이라고 해서 내몽고 지역을 차지한, 강희제부터 걸륭제까지 영토들이 점차적으로 넓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영토를 갖는데, 요게 그러니까 요 지역들은 청나라 이전에는 독자적인 역사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멸망됐기 때문에 독자성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이 지금도 독립운동을 하는 지역이고,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은 여기를 탄압하죠. 볼까요?
이 세 곳이 다 자치구예요. 중앙하고 좀 멀기 때문에 우리 티베트 자치구, 위구르 자치구, 몽골 자치구인 것이고 여기서 다 독립운동이 진행되었고 여기 보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 폭동이 발생. 이 독립운동이에요. 중국이 상당히 화들짝 놀라서 엄청난 강경진압을 좀 펼쳤죠. 티베트는 지금 뭐 달라이라마라고 뭐 소위 말하면 임시정부의 김구처럼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쳐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 좀 살폈어요. 조선 후기 볼까요? 자, 양난 이후에 숙종으로부터 비롯돼서 우리 18세기 탕평, 영정조, 19세기 외척을 주도한 세도 정치 이렇게 흘러가죠. 하나 좀 추가할게요. 양난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명자가 아니고 그 이후에 여기 숙종 이전에 우리 북벌운동이 효종 때 진행되죠. 우리 인조 이후인 것이고 북벌운동에서 연이어 벌어진 게 바로 예속 논쟁이에요. 현종은 효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북벌과 예속 논쟁 17세기에 벌어지고 17세기 끝자락에 숙종, 18세기 영정조, 19세기 세조. 요것도 약간 가지고 있어야지 간혹가다 이제 답지로 슬쩍슬쩍 건드리면 대충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일본은 에도막부죠. 에도막부. 자, 정치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센고쿠 시대의 그런 봉건성, 지방분권성이 아니고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중앙집권성을 가져나가죠. 특히나 에도는 막번 체제, 거기 막번 체제. 이 막번이 뭐냐면 막부와 번의 관계,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막부가 번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체제. 그래서 이제 번이 무슨 성을 쌓으려고 한다, 아니면 군대를 모집한다, 군대에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 다 막부의 통제,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막부의 통제력이 강력하였다, 중앙집권이다. 그거 이게 막번 체제죠. 또 하나는 이제 막번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제도로 산낀고다 있죠. 아주 유명한 산낀고다이. 이 산낀고다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산낀고다이는 중앙에서 이제 다이묘의 가족들을 볼모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이묘들이 중앙으로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오는. 그러니까 이 다이묘들은 이 중앙으로 올 적에 이 엄청난 자신의 그 어떤 친위 그리고 또 조공의 어떤 물품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에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뭐라고 나와요? 상업이 발달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길을 닦고 이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길이 닦이고 이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있으니까 숙박시설이 있고 먹고 마시는 교류 상업이 발생하고 음식점이 발생하고 이런 게 다 도로 정비가 되고 이런 게 다 산낀고다이 때문이에요. 산낀고다이. 이 산낀고다이 행렬들이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산낀고다이 행렬이고 여기가 에도예요. 자, 다이묘 중에 여기 큐슈에 있는 다이묘 얘가 이제 저기까지 가는 거죠. 얼마나 먼 길일까요? 이게 이동거리가 1600km예요. 1600km. 그러니까 지금 부산 서울을 한 4번 도는 겁니다. 이동일이 70일이고 이 동원이 500명. 500명이 지금 70일 동안 1600km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소요 경비가 무려 현재가로 따지면 156억. 그러니까 이 156억을 에도에게 바치기도 하지만 거리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생하고 숙박이 발생하고 길이 닦이고 이런 것들 느껴지시죠? 바로 이게 산낀고다이가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었어요. 자, 에도를 중심으로 한 도가 5개의 도로와 기타 도로입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여 상공업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죠. 특히 이 도로의 정비는 무엇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가였어요. 그 중에 답지가 산낀고다이가 이 도로의 정비에 기여하였다. 이런 얘기를 당시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맞고요. 자, 무사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계속 진행됐습니다. 자, 베트남은 쭉 역사가 나오고, 자, 레후기 왕조가 이제 연도가 1428년을 우리가 조선연도 가장 마지막 막내가 베트남의 레왕조라 그랬죠. 그래서 30년 후니까 142 정도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1788년이면 시작은 이제 명나라랑 같이 이제 되고, 그 건국자가 레러이죠. 레러이가 이제 거기는 안 써 있지만 명나라를 몰아내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명나라 영락제가 이제 잠시 좀 거기에다 주둔하고 뭐 정복하고 그랬었죠. 그 몰아내면서 건국했고 이 명나라의 제도들을 받아들여서 과거제 정례라든지 진사정비를 가졌다. 리왕조 때 사실 다 송나라 때 받아들였고 여기서 추가적인 정비가 되는 거죠. 사실 연도만 보면 청나라와도 일부 겹치고 합니다. 마지막 왕조는 이제 응우엔 왕조고 얘는 이제 총이랑 완전히 겹치죠. 연도가 1802년이니까 그냥 19세기면 이제 개항이 되고 뭔가 베트남의 이제 서양 제국주의와 맞닿은 것은 이제 응우엔이 되겠죠. 응우엔은 그러니까 전근대라기보다는 이제 근대 마지막 왕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농업과 인구의 증가 여기 볼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농업의 발달 나오는데, 자, 농업 발달로는 이제 품종의 개량, 수리시설화 정비, 12법은 이제 비료죠. 모내기법, 집약농법 다 그냥 러프한 이야기예요. 농업이 그냥 계속 개선되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다 뭐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는 여기 있네요. 외래작물의 도입, 신대륙 작물. 신대륙 작물, 외래작물은 요때죠. 왜냐하면 1492년이 콜럼버스죠. 그러니까 15세기 말이고 실제로 동아시아엔 16세기에 옵니다. 16세기에 오니까 명나라 말부터 청나라 때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에도 즈음. 그러니까 명나라를 일부 물고 있는 거예요. 16세기 이후에는 대체로 신대륙 작물이 들어옵니다. 서양 문물과 더불어서. 그럼 신대륙 작물이 뭐가 있냐 봤더니만 옥수수, 감자, 고구마. 얘네들은 단위 생산량이 높죠. 여러분 쌀 한 톨 심으면 쌀 한 톨이 뭐 한 50개의 쌀이 열린다. 고구마 하나 심으면 고구마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거 알죠? 그러니까 단위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감자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 작물들은 구황작물을 써요. 구황작물은 뭐냐면 구한다, 황은 뭐냐면 궁핍한, 우리 황무지 할 때 황초에. 그러니까 그 충궁, 그 보릿고개 이런 궁핍함을 구해줄 수 있는 작물로, 정말 신의 작물로 온 것이 바로 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예요. 우리나라도 이것의 혜택을 조선 후기에 많이 보죠. 보릿고개 정말 끔찍했었고, 우리 보릿고개 때는 그야말로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나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아니 가난을 왜 똥구멍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이제 보릿고개 때문이에요. 보릿고개 때 뭐 온갖 것을 먹다가 특히나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보면 이제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 솔잎을 따요. 우리 송편의 밑에 깔기도 하죠. 소나무를 억세지 않습니까? 억세하고 그거를 쪄요. 엄청나게 부드럽게 하려고 잔뜩 찝니다. 물에 불려갖고 쪄요. 쪄서 그 소나무 잎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걔가 아무리 쪄도 이 섬유질이 남아있어갖고 걔가 이제 소화가 끝끝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은 있지만 결국 걔가 이제 소화가 덜 돼갖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이 살아갖고 나오니까 걔가 찢어지는 거예요. 좀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그런 보릿고개의 그런 그 험난한 가난을 이 구황작물이 해결해줬고, 조금 이따 보면 이러한 덕택의 인구가 이제 풍요롭게 늘어난다 라는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고추와 담배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주 생산 이렇게 뭐 주식이 아니고 이제 상품 작물로 이제 기후식품이 되면서 상품 작물로, 그래서 이제 대륙 작물이 신대륙 작물이 들어오면서 상품 작물이 이제 번성하죠. 이건 뭐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 쪽의 청나라 볼까요? 자, 곡창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요거는 보기 전에 중국의 농업 변화 잠깐 살필까요? 자,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주로 황하 쪽에 있었던 한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강남 쪽을 자극하죠. 우리 남북조 시대 특히 남조 때, 동진 때 내려와서 강남을 최초로 개발한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들어오면 남송이죠. 남송 때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이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강남이 훨씬 더 압도적인 생산력을 가진다. 바로 남송 때입니다. 남송 때. 그때 이제 남송 때 참파배라든지 수리시설로 우리 용골차라든지 아니면 저습지, 요거는 남송을 지시하는 말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아까 배웠었던 뭐 수리시설 정비, 품종개량 이런 건 좀 제너럴한 이야기죠. 자, 그랬다가 이제 명청시대 들어오면서 강남이 기본적으로 이미 이제 남송 때 최대 곡창지가 됐고, 이 최대 곡창지가 이제 변화를 갖죠. 상품 작물과 외래 작물은 방금 이제 설명드렸고, 명나라 때는 창장강이 바로 이제 강남 쪽이죠. 강남 쪽의 창장강에 하류 쪽에서 곡창지를 최대한 가져나가다가, 그러다 이제 청나라 되면 하류 쪽은 여러분 알다시피 상품작물, 외래작물, 상품작물을 주로 이제 하류 쪽에 두고, 하류가 이제 곡창지를 안 쓰니까 중상류로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명나라 때는 창장강 하류가 곡창지였지만 청나라 되면 하류 쪽을 이렇게 상품작물에 내주고, 뽕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내주고, 보자기라든지 내주고 중상류로 올라간다. 대표적으로는 쓰촨지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강남지방이고 여기 흐르는 게 이제 창장강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던데 하류가 어딥니까? 하류는 물이 나가는 곳이 하류죠.
물은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하류입니다. 여기 바다랑 가까운 지역이 하류고 여기서부터 아마 샘솟아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류고 명나라 때는 여기 하류가 곡창지대였다는 거예요. 곡창지대. 근데 지금 청나라 배우죠? 청나라는 이 곡창지대를 여기가 더 기름지거든. 여기가 더 기름져요. 그러니까 기름진데 지금 돈이 되는 건 상품작물이에요. 상품작물이 훨씬 돈이 되는. 그러니까 더 기름진 곳에 더 이윤이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회비용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상품작물과 수공업을 여기다 쓰고 그리고 이쪽으로 올린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점점점이 쌀 생산지죠. 쌀 생산지가 중하류로 몰렸고 여기 딱 중앙 지역이 스천지방. 분지로 엄청난 곡창지대. 우리 사천 짜장, 뭐 사천 이야기 많이 하죠. 매콤한 짜장. 이 사천이라고 그래요, 사천. 자, 그래서 곡창지대가 위로 올라갔다, 중상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청나라죠. 곡창지대가 여기 밑에 있다. 그러면 이제 명나라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철이라든지 비단, 차, 무명 여기 잔뜩 몰려있죠. 바로 상품작물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최대 곡창지의 변화가 있었다. 명나라는 창장강 하류. 그래서 창장강 유역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 이거는 창장강이 강남이 화부를 압도한다. 이런 표현이고, 자 청나라 되면 이제 중상류로 이제 곡창지대 올라갔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스촨지방. 자 그래서 쌀은 창장강을 따라서 운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고. 그리고 하류 쪽은 상품작물, 뽕이라든 면화, 그래서 수공업이 그 곁에 구성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면직물이라든지 견직물 이런 것이 발달하고 특히 징더전 도자기. 여기가 징더전이거든, 징더전. 이 징더전에 가마만 한 7,000개 정도, 도공들이 한 뭐 수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1급 도자기는 황실과 유럽으로 나갔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하는 도자기 다랑알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낙찰된 최고가가 31억이에요. 31억. 엄청나죠? 이게 되게 커요. 다랑알이가 큽니다. 근데 징더전 도자기 보여드릴까요? 이 손바닥만한 도자기가 100억이에요. 100억. 그 당시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쌉니다.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 그 당시에도 뭐 상당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장강 하류에서 이런 걸 만들었던 거죠. 징더전 도자기는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징더전 도자기. 자 그렇고 자 전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이제 보면 상품작물과 이제 곡창지대가 분화를 한 거죠. 그리고 소비지는 또 베이징, 수도가 베이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동시키는 상인들이 출현하고 전국적으로 움직이지만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보면 산시상인 그리고 휘저우상인 얘네들이 이제 전국에 지점을 두면서 전국적으로 이 상품작물과 쌀과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상업도 전국화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 보면 공소회관이라는 이 상인 간의 어떤 뭐 길드 같은 조합들이 형성돼 나갔다. 다 청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요 청나라라고 지시되는 거예요. 요 공소나 회관 혹은 산시상인, 휘저우상인 이런 것들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좀 조심하세요. 자 조선 후기는 간혹 나와요. 모래기법의 전국화. 중국은 뭐 사실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데 전국적으로 모래기를 한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 때는 모래기를 하지 않아요. 위험했거든. 왜냐하면 물이 가뭄이 들어버리면 이게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밭처럼 이제 쌀을 썼는데 조선 후기 되면 이제 수리시설이 발달하면서 조선 후기에 모래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상품작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하죠. 그래서 이윤에 눈이 밝고 그러다 보니 상인이 출현하고 막 이런 것들도 상품작물 때문입니다. 여기 뭐 안 써있지만 위에가 다 해당돼요. 외래작물, 신대륙작물도 들어옵니다. 자 1번은 다이묘들이 개간을 장려하면서 여러가지 경지면적이 있었다.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니. 자 뒤쪽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인구의 증가. 여기까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인구의 증가. 자 농업 생산력의 증가, 특히나 신대륙 작물의 구황 작물의 역할들, 그리고 의료의 발달. 그래서 이제 생명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나 중국에서 종두가 뭐냐면 종두법, 우리 지석영 종두법 이야기하죠. 바로 뭡니까? 흑사병. 우리 천연두라고 하는 천연두가 사실 패스트, 흑사병하고 거의 유사한 병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걸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두입니다. 우리 예전에 호암마마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 그 유해 비디오, 유해 영상물들을 처음에 이렇게 경계하는 말로 유해 영상물은
호암마마나 호암마마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호암마마가 뭐냐면 여기 뭐 사이비 종교가 호암마마보다 더 무섭다. 호아는 호랑이가 사람 물어가는, 야 호랑이가 너 물어간다, 자식 물어간다. 호랑이의 침입이거나 이 마마가 천연두예요. 마마가 한번 들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그 가족 그 마을 싹 다 죽습니다. 전염병이라서. 그만큼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연두를 그 높임말로 그 왕실에 있는 그 왕비처럼 마마 이렇게 높여주면 어떻게 도망갈까? 뭐 이런 생각으로 높임말로 마마 했어요. 그만큼 무서웠던 그 마마에 대한 마마가 백신이 발명된 거죠. 종두.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력이 늘어나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 재상들 뭐 높은 양반들 초상화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얼굴에 뭔가 울퉁불퉁하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마, 바로 천연두를 이겨내면 살면, 천연두에 걸렸는데 다행히 살면 곰보라고 해갖고 우둘두둘해집니다. 이게 다 천연두가 이 위아래 막론하고 이렇게 광범위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게 자세히 보면 곰보예요. 곰보입니다. 이분도 어렸을 때 천연두 걸릴 겁니다. 그만큼 광범위했는데 이 병을 백신이 발병됐다는 그만큼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는 거죠. 자, 명나라의 본초강목, 이건 뭐 동의보감과 더불어서, 동의보감이 이제 본초강목 기반으로 해서 약초라든지 약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나가는 조선의 동의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발달하면서 어떤 수명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 그 수명 늘어나는 것만 좀 볼게요. 청나라는 북송시대 1억이었는데 청나라 때 이제 4억까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인데, 급등의 원인, 자 거기 이제 세계사 때 배운 거 나오죠? 지정은제, 바로 강희제 때 실시한 이 지정은제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프 볼까요? 거기 지금 그래프 나오죠? 청나라가 1636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636년 여기쯤에서 이제 청나라가 건국했고 한동안 뭐 별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700년 넘어가면 급격하게 올라가죠. 물론 위의 요인들 뭐 풍부하고 먹거리가 늘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 지정은제 때문에. 지정은제가 1711. 자, 청나라가 1636년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44년도에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명나라 멸망하고 나서 청나라에 강희제가 등장한다 그랬지. 강희제가 이제 17세기 넘어가는, 이제 18세기까지 가는데 강희제 때 실시되면서 1711년에 실시되면서 팍 하고 올라가는 거죠. 지정은제가 뭐예요? 바로 정세를 걷지 않는 거죠. 지세만 걷겠다. 그 정세를 안 걷으니까 사람 숫자가 이제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다 노출되고 그동안 안 잡혔던 인구수가 다 잡히면서 훅 하고 올라갔던 거죠. 강희제 입장을 좀 살필게요. 강희제가 실시한 게 이제 3번에 나오고 정성공, 대만 정성공을 진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희제 입장에서 보세요. 강희제가 딱 중원을 장악하고 이제 나름대로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3번 놈들, 저기 타이완의 정성군, 걔네 먼저 쳐야지. 그래야 이게 안정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에 안 치고 타이완 정성군 진압했어요. 얘를 진압하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평온한 그 상황에서 지정은제 한 겁니다.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살아있는데 제도를 펼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써있는 거. 강희제인데 강희제가 지정은제를 실시한 그 시점은 언제냐? 바로 3번의 난과 정성공을 진압하고 평온한 가운데 제도적인 시행을 하였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간 건 앞선 여러 가지 이유와 더불어서 지정은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강희제 때다. 강희제의 어느 시점이냐? 둔한을 진압한 이유. 자, 그런 느낌 살짝 있으셔야 됩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그냥 꾸준히 오르락내리락 살짝 올랐죠.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근데 큰 변화 없었어요. 19세기에 약간 줄어든 거는 흉작 전염병, 19세기 이제 세도 정치기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란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일본을 살필게요. 일본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꾸준히 증가했어요. 자, 에도가 임진왜란 끝났었던 바로 직전. 자, 에도가 이때죠. 이때 시작해서 확 하고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올라갔다가 더 안 올라가고 18세기 때 멈춥니다. 여기 이제 18세기죠. 18세기 때 멈췄어요. 18세기 때 멈춘 이유는 거기 자연재해, 특히나 대기근, 덴메이 대기근이 1782년부터 1788년까지 요 3천만 늘어나서 18세기 후반에 기근과 전염병이 바로 덴메이 기근이에요. 덴메이 기근. 요 덴메이 기근 덕택으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인구가 정체되었다. 이 덴메이 기근은 18세기 후반입니다. 18세기 후반.
간혹가다 18세기 후반을 찍을 적에 덴메기근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왜 더 안 올라가고 멈췄지? 18세기 후반에 덴메기. 이 덴메기근 때는 쓰나미, 폭풍우, 홍수, 그리고 가뭄, 화산 폭발, 막 일본이 맞이할 수 있는 재난이란 재난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무슨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 뭐 먹을 것 없이 기근에 정말 사람 잡아먹는 것이 흔했다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인구의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 아까 청나라에서 급격하게 올랐던 게 바로 강희제의 지정언제. 일본의 정체의 요인은 18세기 후반의 덴메기근. 뭐 이런 정도만 조금 감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세계사 때 배웠었던 내용을 일부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도 빼기에는 뭐 알맞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상업 쪽을 좀 살필 텐데, 너무 여러분들의 조건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중심을 잡으면서 자신 안에 평온함 가지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시는 게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